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책 다섯스레입니다.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11번째 이야기 뿌리 깊은 나무 11번째 겨울 두만강입니다. 15살 북극 가신의 얼굴은 손톱보다 희다. 부끄러워 밤에사 뽕을 따다간 오디세 소리에 놀라곤 하네. 이만주가 살던 파저강 유역의 땅은 홀날 온족의 주장 우디거가 차지했으나 그는 결코 조선과의 경계인 압록강을 넘보지 않았다. 조선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었다. 허나 두만강 유역이야. 우디거는 두만강 유역을 눈독 들이고 있었다. 지금의 회령 땅이 당시는 알모카, 바로 거기에 오도리족이 살고 있었다. 오도리족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조선의 영통일 수 없다는 것이 우디거의 생각이었다. 단숨에 몰아낸다? 승산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이 이를 어찌 볼 것이냐가 문제였다. 조선에서만 이를 묵인한다면 간단한 일이었다.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도리족의 주장은 동맹과 첩모가였다. 동맹과 첩모가가 이곳 알모카에 정착하게 된 것은 태종 17년의 일이었다. 그 전까지는 북방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었다. 그러다가 두만강 바로 아래에 알모카 땅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이들이 이곳 땅에 정착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처음 고려 때의 명장 윤관이 두만강을 건너 여진을 내쫓고 성체를 설치하여 방호소를 두었으니 그것이 바로 공험진이었다. 그 뒤 여진들은 고려의 문약함을 틈타 다시 침범하여 두만강 이남까지 내려왔다. 그런데 이곳은 조선왕조의 창업주인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창업되자 이성계는 그곳에 살고 있던 여진들을 두만강 이북으로 내쫓고 두만강을 조선의 경계로 삼았다. 당시에 그는 그곳에 돌성을 쌓고 목조의 능력 있는 공주 땅을 조선의 터전이라 하여 경원이라 고치었다. 그 뒤 여진들은 이성계의 위세에 눌려 감히 재침할 생각을 못했다. 오히려 각 부족의 주장들이 번갈아 입주하여 공물을 바치고 식량과 옷을 얻어가곤 했다. 태종 10년의 일이었다. 조선의 변방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홀라론적의 맹장 우디거가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경원부 동쪽 40리에 있는 소다로를 일시에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경원부까지 쳐들어왔으니 그때 경원을 지키고 있던 부사 함흥부는 우디거의 칼에 목이 떨어지고 곽승우는 머리를 싸매고 도망치는 참패를 당했다. 이에 태종은 크게 노하여 개국 이등공신 조인벽의 아래 아들 조연을 길주도 안무절제사로 삼아 군대를 동원하여 홀라론적을 치게 하였다. 조연은 곧 경원부와 소다로를 회복하고 우디거를 두만강 너머로 쫓아버렸다. 화가 난 우디거는 떠돌이 동맹 가첩모가와 손을 잡고 다시 경원부로 쳐내려와 무자비한 살인과 방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태종은 할 수 없이 목조의 능을 함주로 옮기고 백성들을 피난시켜 경원 이북 수백리 땅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곳에 여진들이 정착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여진들이 정착할 만하면 군사를 보내어 처부수곤하였다. 이때부터 홀라론족의 우디거는 세력이 점차 약해져 갔고 반면에 오도리족의 주장 동맹 가천모가는 날로 강대해져 갔다.
태종 17년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다. 두만강 유역의 혼란을 틈타 명나라에서 그곳 공주에다가 우위를 설치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명나라에서 그곳에다 우위를 설치하게 되면 그 땅은 영락없이 중국 땅이 될 판이었다. 크게 놀란 태종은 부랴부랴 군대를 동원하여 경원부를 부고 땅으로 옮겨 회복하고 경성의 두롱 이한에다가 목책을 설치하여 군사기지로 삼았다. 이때 이르러 경성 이북인 알모카 등지에 동맹과 첩모가를 추장으로 한 오도리족이 들어와 정착하게 된 것이었다. 우디거는 동맹과 첩모가의 세력에 밀려 영고탑 부군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제주는 곰이 부리고 재미는 엉뚱한 놈이 본 격이었다. 우디거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추장의 자리를 이어받자 힘을 기르는 데 전념을 했다. 그리고 와신상담 동맹가 첩모가에게 복수할 기회만 누렸다. 그러나 좀처럼 그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 채 동맹가 첩모가의 세력만이 날로 팽창해 갔던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게 마련이고 나이를 먹으면 노쇠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한때 두만강 유역을 누비며 태종을 괴롭히던 우디거도 이제는 늙었다. 그러나 동맹 가천모가에 대한 복수심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한 때 파저각의 이만주가 조선의 명장 최윤덕에게 패해 송화강 유역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디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군사를 일으켜 그 지역을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하루아침에 그의 세력은 동맹 가천모가와 맞설 만큼 강대해졌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딸 올화의 개교가 크게 작용했음은 말할 나우도 없다. 오라는 미모가 뛰어난 여자였으나 성품 또한 사내 못지않게 호방하고 씩씩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말타기를 좋아하고 활쏘기를 게을리지 않았다. 그녀의 무예는 날로 향상되었다. 머리 또한 총명하여 개교를 잘 썼다. 오라는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고 싶었다. 파저강 유역이 그들의 손에 들어오자 오라는 곧 알모카의 오도리족을 무찔러 없애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무리였다. 무예가 뛰어나고 동맹하기가 범같은 장수가 한두 명쯤은 더 있어야 했다. 그녀는 양목타보를 불렀다. 최윤덕에게 간청하여 목숨을 살려서 데려다 놓은 바로 그 사내였다. 부탁이 있어요. 말하시오. 양목다볼은 오라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니라면 지금쯤 자신은 죽고 없으리라는 눈빛이었다. 당신은 동맹 가천모가의 아들 권두에게 속은 거예요. 권두는 당신의 용맹을 시기 질투하여 군사 한 명 딸려보내지 않고 당신만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양목다불을 회유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라의 말에 비로소 권두에게 속은 걸 깨달은 양목다불은 분기탱천하여 외쳤다. 내 이 쥐새끼 같은 놈을 산채로 씹어 삼키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해요. 오라는 속으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녀는 곧 그네들의 계획을 숨김없이 얘기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우리 부족의 비장직을 맡아준다면 모든 것은 간단해요. 당신은 원수를 갚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오랜 수건을 풀게 되는 겁니다. 좋소.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 내 무엇을 주자 하리요. 오라와 양목다벌은 곧 의기투합하여 동맹과 첩모가를 쳐부술 계획을 세우는 한편 군사조련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오라의 뜻대로 된 셈이었다. 세종 15년 1433년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다. 석 달간의 군사조련을 마친 우디거는 마침내 10월 26일 전군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삼천의 우디거 군사는 기치 창검을 번뜩이며 기세 좋게 두만강을 향하여 내달았다. 군사는 크게 선군과 후군 두 부대로 나누었고 선군의 총대장은 선봉장을 겸한 양목다벌이었다. 오라는 선군의 좌익을 거느렸고 추장 우디거는
후군의 총대장이 되어 전군의 뒤를 따랐다. 파저강을 지난 지 수일 만에 그들은 두만강에 다다랐다. 눈 덮인 두만강변은 광활한 벌판이었다. 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으나 우디거 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두만강을 건넜다. 용두성에 이르러 양목다보는 후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운두성에서 알모카까지는 불과 35리. 그는 이곳에다 후군을 매복시켜 퇴로를 끊게 하고 자신은 단숨에 알모카로 쳐들어가 동맹 가첩보가의 목을 끊을 작정이었다. 후군이 당도하자 다음날 새벽 양목다불과 오라는 알모카의 본체를 향해 파도처럼 밀고 들어갔다. 그곳 지리는 양목다불이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다. 그는 군사들이 불을 지르고 허겁지겁 튀어나오는 오도리족을 마구 베어 넘어뜨리는 동안에 동맹 가천모가의 거처로 쳐들어갔다. 한편 동맹 가천모가는 시끄러운 함성에 잠이 깼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므로 주위는 어두컴컴했다. 개 아무도 없느냐? 곧 직을 서던 여종이 달려왔다. 불을 밝혔다. 그는 아직도 우디거의 습격을 모르고 있었다.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칼을 찬 군관 한 명이 나타났다. 투장, 큰일 났습니다. 홀랄 올적의 우디거가 배반자 양목다불을 앞세워 쳐들어온 모양입니다. 무엇이라고? 동맹 가천모가는 벌떡 일어났다. 재빨리 갑옷과 투구를 쓰고 전통을 메었다. 그가 막 벽에 걸린 칼을 잡으려 하는데 으악! 단발마의 비명이 울려 퍼지며 군관이 땅바닥에 쓰러졌다. 뒤를 돌아보니 핏방울이 구르는 장검을 든 양목다불이 차갑게 웃음을 짓고 서 있었다. 동맹 가천모가는 등골이 오싹했다. 네 놈이 감히. 그러나 양목다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뒤틀리는가 싶자 칼이 번뜩 빛을 뿜었다. 한 줄기 피보라가 벽을 적셨다. 홀랄 온적을 내쫓고 두만강 유역을 차지하여 이만주와 함께 세력을 떨치던 동맹 가천모가는 이렇게 해서 비명 한마디 질러보지 못하고 옛 부하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양목다벌은 쓰러진 동맹 가천모가의 옷에 피 묻은 칼을 닦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들을 잘못 둔 탓이니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동맹 가천모가를 죽인 양목다벌은 이어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원용 곤두를 찾기 시작했다. 그가 마당으로 나와 뒤뜰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가 허둥지둥 몸을 숨기고 있었다. 몸을 날려 뒤쫓아갔다. 동맹 가천모가의 막내 아들 도적이었다. 도적은 양목다불을 보자 부들부들 떨며 애걸했다. 옛정을 봐서라도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좋다.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내 형 곤두가 숨어있는 곳을 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을 치겠다. 그래도 좋으냐? 아닙니다. 형은 이미 형세가 기울어진 것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운두성 쪽으로 갔습니다. 운두성, 흐흐흐.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갔구나. 좋다. 내 약속대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빨리 도망가라. 다시 내 눈에 뜨이면 그땐 아무 말 없이 베어버리겠다. 가라. 도적은 양목다불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몸을 일으켜 도망치기 시작했다. 양목다불은 말에 올랐다. 채찍이 말 궁둥이를 내려치자 말은 나는 듯이 눈길을 치달았다. 곤두의 뒤를 쫓아 운두성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날이 밝아 있었다. 동쪽 지평선에서 둥근 해가 솟아올랐다. 장관이었다. 저 멀리 검은 점이 하나 보였다. 곤두였다. 양목다불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깨에 둘러맸던 활을 내려들었다. 마치 사냥이라도 하는 듯 여유 있는 동작이었다. 말을 달리면서 그는 힘껏 시위를 당겼다.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시위를 놓자 화살은 떠오르는 태양의 한복판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다. 일출일 겨울 두만강은 더없이 아름답다고 그는 생각했다. 당시 함길도 관찰사는 전 병조판사였던 조말생이었다. 조말생은 동맹 가천모가의 동생 범찰의 방문을 받고서야 알모카의 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범찰은 양목다불이 칼에 피해 간신히 길쭉까지 도망쳐와 조말생에게 구원을 청한 것이었다. 전후 사정을 듣고 난 조말생은 내심 크게 놀랐다.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성질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파발말을 보내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홀라로니 추장 우디거가 군사를 거느리고 알목하에 침입하여 동맹 가천모가 부자를 살해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범찰 대의만이 다행히 죽음을 모면하였는데 신에게 와서 살 곳을 마련해달라는 등 구원을 청하고 있사옵니다. 성상의 화교를 기다리옵니다. 장계를 받아본 세종은 쾌제를 불렀다. 자승지 김종서에게 명하여 중신들을 편전으로 불렀다. 세종은 조말생에게 올라온 장계를 내보인 후 결연히 입을 열었다. 옛날부터 제왕은 국토를 개척하여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북쪽으로 두만강을 경계로 하였으며 태조대왕께서 처음으로 공주에 경원분을 설치하였고 태종께서는 경원부를 소다로로 옮기셨습니다. 이 모두가 왕업이 일어난 땅을 소중히 여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 공주와 소다로가 거친 풀밭이 되어 야인들의 말굽에 유린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과인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신들은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그만큼 세전의 오금은 결의와 비통에 젖어 있었다. 알목하는 곳 두만강 남쪽 우리 국경 안에 있습니다.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과 목축에 적당하며 바로 요층지에 위치하였으니 진을 설치하여 나라의 북쪽문을 웅장하게 하기에 더없이 합당한 곳입니다. 그런 이 땅을 엉뚱하게 동맹 가천모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길도 관찰사의 장계에 의하면 동맹 가천모가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다 하니 이 일은 바로 하늘이 내린 실지회복의 기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잃었던 두만강까지의 땅을 회복하고 경원부를 다시 소다로로 옮기고 성막 지금의 부령에 있는 영북진을 알목하러 옮겨 백성들이 이주시켜 정착해 하고자 하는데 경들의 의향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야인들이 자중질환을 이용하여 그들을 모두 두만강 건너 만주벌판으로 내쫓고 그 땅에 진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한 치의 땅도 남에게 내놓을 수 없다는 세종의 웅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태평성대의 신하들은 커다란 변혁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힘이 드는 대업을 실행하기 꺼려한다. 그저 조용히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할 뿐이다. 73세의 영의정 황희도 마찬가지였다. 전하의 어이는 알고도 나무어나 좀 더 기회를 보아 가며 거병함이 어떨까 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두만강 유역의 땅은 고려 때부터 내전져 있던 불모지옵니다. 다만 알목하가 비옥하다고는 하나 그곳은 여진족의 뿌리가 깊게 내린 땅이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을 만주로 몰아내고 진을 설치하여 우리 백성들을 살게 하신다 함은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것이옵니다. 깊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좌의정 맹사성이었다. 세종은 실망했다. 용안이 금세 어두워졌다. 그때였다. 중신들 맨 끝에 앉아있던 좌승지 김종서가 호기로운 목소리로 아랜다. 신좌승지 김종서이옵니다. 대저 덕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루기 쉬우나 쉽사리 잃지 아니하고 힘으로 국토를 개척하는 것은 이루기 어려우나 잃기는 쉬운 법입니다. 두만강 유역 수백의 땅은 태조대왕께서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개척하신 귀한 땅이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여진족의 근거지가 되고 있사옵니다. 이루기 어렵고 잃기는 쉽다는 옛 성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침 두만강 유역에 여진들이 자중진환이 일어났사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앞으로 없을 듯 싶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군사를 일으켜 여진들을 두만강 밖으로 몰아내고 거기에 견고한 진을 세워 만대에 남을 위협을 이루시옵소서. 물론 여진을 몰아내고 진을 설치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여진에게 우리나라의 땅을 내줄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김종서의 말에는 뜨거운 충절이 담겨져 있었다. 세종은 기상이 넘쳐오르는 김종서의 모습에 몹시 흡족했다. 하하하, 과히 김종서로다.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 더구나 두만강 유역은 이 나라의 창업지와 다름이 없어요. 한 채의 땅도 남에게 내줄 수는 없음입니다. 내가 두만강에 지인을 세우고자 하면 결코 과대와 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의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들은 과인의 뜻을 잘 알아서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극하옵니다. 세종은 마침내 두만강 유역의 육친을 개척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결단을 내렸다 해서 일이 쉽게 성취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여진을 몰아내고 그곳에 6개의 진을 설치하려면 수많은 군비와 시간이 필요했다. 적어도 10년. 이 10년 동안 꺾이지 않고 밀고 나가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님이 틀림없다. 과감하고 의지가 굳은 인재가 아니면 이루기 힘들다. 게다가 무예가 뛰어나라야 할 것이다. 세종은 최윤덕을 떠올렸다. 그러나 최윤덕은 이미 우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또 평안도도 안무사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세종은 다시 고심하기 시작했다. 김종서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으나 중신들이 어찌 생각할지 걱정이었다. 세종은 우의정으로 치사한 권진을 은밀히 불렀다. 여진을 굴복시켜 경계 밖으로 내쫓고 폐허를 옥토로 바꾸어 백성들을 안주시키는 한편 요소요소에 지인을 설치하려면 슬기와 담력과 인내가 고루 갖춰진 사람이라야만 가능합니다. 경의 생각엔 이러한 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우리 조정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종의 장황한 물음에 비해 권진의 대답은 뜻밖으로 간단했다. 어찌 김종서를 쓰지 않으시옵니까? 세종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진을 물러가게 한 후 이번에는 좌의정 맹사성을 불러 같은 물음을 던졌다. 맹사성의 대답 역시 간단했다. 김종서라면 가히 해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세종의 용안이 다시 밝아졌으나 역시 고개만 끄덕인 후 물러가게 했다. 이번에는 영의정 황희를 은밀히 불렀다. 세종으로부터 물음을 받은 황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세종은 그러한 황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윽고 황희가 눈을 떴다. 전하, 오직 김종서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세종은 기뻤으나 내색지 않고 다시 물었다. 아니 경은 늘 김종서의 모자라는 점만을 지적해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종서가 적임이라니. 황희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전하, 신이 종서를 꾸짖는 것은 그의 기상이 너무 밖으로 드러나고 고집이 세기 때문이옵니다. 대저 곧고 센 나무는 부러지기 쉽사옵니다. 신은 종서의 담력과 슬기가 조화되어 더욱 빛을 발해 종사의 역군이 되게 하려고 꾸짖은 것이지 그의 무능함을 꾸짖은 것은 아니옵니다. 신이 보기에 종서의 교만과 고집은 아직 남아있긴 하옵니다마는 두만강 유역의 대업을 성취하는 데는 하자가 없을 듯 하옵니다. 다만 무엇이요? 아니옵니다, 전하. 황희도 김종서를 추천했다. 그러나 그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았다. 무엇일까? 세종은 그것이 궁금했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황희는 김종서가 조정의 대돌보가 되리라 믿고 있었다. 인재가 인재를 알아보는 법이었다. 그러나 김종서는 고집이 세고 인품이 강직했다. 그 점이 황희의 눈에는 불안하게 비쳤음인가. 그는 늘 김종서를 꾸짖었다. 겸손하라고. 아마도 그는 김종서를 더 오랫동안 밑에다 두고 꾸짖고 싶었을 것이다. 다음 때에 일어날 비극을 감지한 해안 탓일까. 그런데 두만강 유역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닥쳐온 때라 그는 김종서를 슬하에서 내보내려는 것이었다. 좀 더 두고 다듬어야 하는데 그래야 다음 때의 조정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대성할 것이라고 황희는 생각했다. 그러다 보면 그가 다만 하고 말끝을 흐린 것은 다음 때의 일을 걱정한 때문인지도 몰랐다. 다만 다음 때의 조정이 걱정이옵니다.
황희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종서를 좀 더 내직에 두고 꾸짖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희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고 말끝을 흐렸다. 만일 황희가 김종서를 좀 더 내직에 두고 꾸짖고 가르쳤다면 훗날의 계유정난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김종서를 아끼는 마음은 세종도 황희 못지않았다. 자신의 병세를 김종서에게만은 숨김없이 털어놓았던 세종이 아니던가. 세종은 김종서를 침전으로 불렀다. 그리고 자신의 북방정책을 소상히 일렀다. 또 그것이 김종서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했다. 종서, 예, 떠나라. 이 일은 과인만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종서만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아. 과인이 있고 종소가 있으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왕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았다. 그러나 김종서는 들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진충 보국하겠사옵니다. 말을 마친 김종서는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세종은 따뜻한 미소로서 그의 전도를 격려했다. 알목하의 주변 일대를 차지한 우디거는 연일 축제에 들떠 있었다. 우디거의 패한 오도리족의 일부는 길주 땅에까지 내려와 살 곳을 마련해 줄 것을 조선조정에 애원했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부족들은 홀라론족의 노예가 되었다. 주장 우디거는 난적인 동맹가천모가의 부자를 죽여 오랫동안의 한을 풀자 이번 싸움에 공익근 양목다부를 사위로 맞아들이라는 작정을 하고 오라의 뜻을 물었다. 오라도 은근히 양목다부를 좋아하고 있던 터이라 내놓고 반대하진 않았다. 우디거는 알목하가 안정되는 대로 두 사람이 혼인식을 거행할 것을 선언했다. 호련 조선의 동태를 염탐하러 갔던 첩자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한길도 관찰사 조말생이 내직으로 들어가고 새로이 김종서라는 사람이 부임해 왔다는 것이었다. 우디거는 김종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뭘 하던 자라더냐. 첩자는 김종서에 대해 아는 대로 보고했다. 키는 오척 단신이고 문과에 급제한 이후 내직에만 있었던 자이옵니다. 한길도 관찰사로 부임해 오기 전에는 좌승질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첩자의 보고를 받자 우디거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우하하하, 조선에도 이제 인재가 바닥이 드러났나 보구나. 글이나 읽고 앉아있던 선비를 변방 관찰사로 내보내다니 별로 마음 쓸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깔보았다. 우디거가 바저강 유역을 점령하고 알목하마저 소나기에 넣자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져 있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채윤 덕분이었다. 그러나 첩자는 들은 소문이 있는 탓에 신중하게 부연하고 나섰다. 하오나 추장, 들리는 바에 따르면 용맹하기가 그지없고 무예도 출중하다 합니다. 단순히 글이나 읽는 선비가 아니라 합니다. 하하하, 소문이란 항시 과장이 따르는 법이니라 내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관찰사만 바뀌었다고 하더냐? 아니옵니다. 도 채찰사에는 하경복이라는 무장이 부임해왔고 그 부사로는 심도원이 따라왔으며 병마도절제사에는 성달생이 왔다 합니다. 또 경원절제사는 송홈이라는 자가 되었고 영북진절제사는 이징옥이라 하더이다. 대대적인 이동이었다. 비로소 우디거는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말해보아라. 예, 첩자는 그들에 대해 들은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길도 또 제찰사 하경복, 나이는 58세, 태종 2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곧 상호군이 되고 태종 10년에는 무과 중시에도 급제한 후 참총제, 한길도 도절제사, 판중추원사 등을 역임한 전형적인 무장이다. 어렸을 적의 이름은 왕빠였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가 꿈속에서 자라의 품속으로 들어간 이후 그를 잉태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하경복은 어릴 적부터 남달리 기운이 세고 기계가 뛰어났다. 그가 갑사로서 숙직할 때 이런 일도 있었다. 마침 동짓달이어서 비원의 온실에 가 매화를 손질하다가
가지 하나를 꺾어서 투구에 꽂았다. 온실을 맡은 자가 크게 놀라서 하경복을 꾸짖었다. 그러자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진주에 있는 우리 집 울타리에 마소가 매는 것은 이 나무요. 꺾어서 뗄나무를 하는 것도 이 나무인데 이거 무엇이 그리 귀하단 말이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웃으며 그의 기계를 칭찬하였다. 그는 또 남들이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강공을 쉽게 당겨 놀라게 한 일도 있었으며 젊었을 적엔 깊은 산중에서 호랑이와 맨손으로 싸워 범을 물속에 밀어넣은 다음 한 주먹으로 박살낸 적도 있는 명장이다. 부사 심도원 나이 60세 문관 주로 각도 관찰사를 지낸 조용한 선비풍이 우인이다. 병마 절제사 성달생 나이 59세 14세 때 이미 생원시에 합격 문벌로 벼슬에 올라 낭장이 되었으며 태종 후 총애를 받은 문무겸비한 인재이다. 태종 2년 처음으로 실시된 무과에서 장원급제했을 정도로 무예가 출중하였다. 그 뒤 무과의 중시에 응시하여 이우위를 하여 평안도 병마도 통제사가 되었다. 경원절제사 송험이 최윤덕과 친분이 두터운 무장, 그러나 성격이 오만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 최윤덕의 추천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영북진 절제사 이징옥, 이징석의 동생으로 무용이 뛰어난 무장이다. 그는 특히 담력이 세여 범 사냥을 잘하였다. 그가 범 사냥법은 특이하다. 범을 만나면 우선 두 눈을 부릅뜨고 범을 노려본다. 그러면 범이 그 눈초리에 못 이겨 머리를 슬그머니 숙인다. 그때 그는 활을 쏘아 범을 거꾸러뜨린다. 일찍이 그는 김해 부사를 만나보러 갔다. 그러나 김해 부사는 만나주지 않고 그를 내쫓았다. 할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젊은 부인이 길가에 앉아 슬피 우는 것을 보았다. 괴이하게 여겨 그 연고를 물으니 여인이 대답했다. 방금 우리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지금 저 대나무밭에 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 길로 이중옥은 팔을 걷어붙이고 대나무밭으로 들어갔다. 과연 호랑이가 웬 사내를 뜯어먹고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로 호랑이의 허리를 끌어안고 칼로 배를 갈랐다. 뱃속에서 채 삭지 않은 살점을 끄집어내어 호랑이 가죽과 함께 여인에게 주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김하부사는 크게 놀라 이징옥이 오기를 청하였으나 뒤도 돌아보지 않을 만치 이징옥은 고집이 있었다. 물론 후일의 일이지만 김종소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징옥의 난을 일으켰고 자신이 대금국의 황제라고까지 호언하는 일이 있는 장부 중에 장부였다. 이 같은 첩자의 보고를 듣고 있던 우디거의 낯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정복하려 함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있었다. 큰일 났다. 조선의 징벌군이 오고 있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디거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오라는 어디 있느냐? 양목다불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거처를 퉁겨지듯 나오면서까지 소리쳤으나 두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파저강으로 떠나고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수많은 첩자를 보내 진영의 동태를 소상히 알아보고 오라고 명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12장 북으로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